국민 라디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늘 채택이 됐죠. 네, 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이 전체 회의를 열고 어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예. 안행위는 보고서 종합평가를 통해서 40여 년의 성실한 군 생활과 청문회에서 보여준 솔직한 답변 및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직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어서 박인용 후보자는 해군과 합참에서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 조직을 이끈 경력으로 행정, 소방, 경찰직 등 독립적이고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조직된 국민안전처의 화학적 융합을 통한 이 조직 역량을 극대화해야 하는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 적임자라는 점에 많은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부적격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채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이로써 이 골프 관련 의혹, 위장 전입, 탈세 의혹 등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박인용 후보자는 어쨌든 국민안전처의 초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예. 박인용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오늘 채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의 인사청탁 창구로 지목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오늘 국회에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김종 차관은 이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의 인사청탁을 처리한 인물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예. 예. 아까 석간신문을 보니까는 김종 차관이 유진용 전 장관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김종 차관은 오늘 국회 교문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이런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차관은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사퇴가 이 자신과 이재만 비서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 또한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진용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 이런 추궁에는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로 일단 넘겼는데 상황이 좀 흐른 뒤에,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오늘 조선일보는 유진용 전 장관과의 서면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김진선 전 위원장의 사퇴 등과 관련해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표적 감사와 사표 수리 등 체육계의 여러 사안에 김종 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의 인사 장난이 있었다는 유진용 전 장관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또한 김종 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면서 인사청탁 등은 항상 김 차관이 대행했다. 김 차관의 민원을 이재만 비서관이 대통령을 움직여서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예. 유진용 전 장관의 폭로가 아무튼 나오고 나서 이제 또 한 차례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유 전 장관을 비난하고 청와대를 비호하는 새누리당의 일부 인사의 태도가 지나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상식적으로 볼 때요, 누가 문건을 유출했느냐가 아니죠. 또 누가 만들었느냐도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렇게 농단을 당했는지, 정말로 이 나라의 시스템이 그토록 무력화됐었는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유진용 전 장관의 폭로는 무척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이번 사태의 또 한 차례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 전 장관의 폭로를 엉뚱한 시각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이 대통령을 방탄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노골적이고 지나치다, 이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예.
주인공은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김재원 부대표는 오늘 당내 회의에서 한 나라의 장관을 지낸 분까지 나라를 혼란케 하는 일에 동참하는 데 대해 정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도대체 왜 이런 분을 장관에 임명해서 나랏일을 맡겼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진실을 알리려고 한 사람을 자질도 안 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찍어 누르는 이런 셈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김재원 부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혁을 당내에서 요구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지금 드러난 내용들만 가지고 보면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정말 대대적인 수준으로 거의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부대표가 말한 건 그런 상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유진룡 같은 내부 고발자가 다시는 중책을 못 맡게 해야 된다. 이런 엉뚱한 맥락입니다. 김재원 부대표는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최소한 인간 됨됨이라도 검증해서 장관을 시켜야 한다면서 앞으로 청와대는 장관,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제발 훌륭한 사람으로 했으면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지당한 말씀이긴 한데 온 국민이 그러길 바라기도 하고요. 당장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만 해도 각종 지저분한 의혹에 휩싸였던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논리를 저런 방식으로 가져다 댈 수 있는지 참 안타깝고 해괴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김재원 부대표의 말은 일종의 아전인수식 프레임 구축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새누리당의 프레임 구축은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또 견고하게 구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오늘 아주 분명하게 방어막을 쳤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당내 회의에서 야당의 요구를 국회 발목 잡기로 규정하면서 온당치 못한 요구라고 일축했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는 나아가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서 유출이고 공무원의 비밀 누설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부수적인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임 구축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근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이 오늘 소집 요구를 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20분 만에 끝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유가 뭔가 하니 새누리당이 불참했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를 국회로 더 깊이 끌고 오기 위해서 새정치연합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예. 예상대로 새누리당이 불참하면서 회의는 파행했고요. 결국 20여 분 만에 산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위원장이기도 해서 일단 참석을 한 겁니다. 예. 그래도 새정치연합 쪽에서 무슨 말이 나오긴 했을 듯한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굉장히 공허한 말들이 돼버렸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몇 마디 하긴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2명이 운영위를 소집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보더라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온 국민이 정윤회 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으니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 등 의혹에 쌓여있는 분들을 출석시켜서 명명백백하게 그들의 답변을 듣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자 우리의 책무라면서 여당 의원들이 중대한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예. 이날 회의장에 자리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내부의 관계 당사자들을 불러서 직접 사실관계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간사들 간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일단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예.
새누리당 내부에서 들려오는 다른 목소리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그 당내 비박근혜계 진영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퇴진 요구하는 목소리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고요. 네, 대표적인 비박 인사이자 친이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이재호 의원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비서실장이든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문건이 유출되도록 보안을 허술하게 한 라인에 관계된 사람은 일단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 자체는 새누리당 인사가요. 그런 것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만 이번 사태를 문서 유출 프레임으로 묶으려는 당 전반의 지도부의 움직임과 차별화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또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도덕성은 이미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글쎄요.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대체 또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비박 인사 김용태 의원은 조금 더 나아간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 역시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만약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차제에 혁명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큰일이 난다는 얘기가 줄을 이루고 있다면서 문건대로 외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형태의 일이 벌어졌다면 그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당내 회의 자리에서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말한 당의 입장이라는 건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문서 유출과 공무원의 비밀 누설이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 앞서 전해드린 이완구 원내대표의 말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제 바꿔서 다른 얘기 해보죠. 네. 국회 교문위가 수능 세계지리 피해 학생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예,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 다들 아실 테니까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오류 탓에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의 대학 입학 지원을 위한 이른바 수능 세계지리 피해 학생 구제법이 오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했습니다. 정정이 된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기준으로 당시 대입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을 내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시키도록 하는 게 법안의 뼈대입니다. 방식은 정원 외 입학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편입학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교문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모 소셜미디어 업체 대표 윤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윤 씨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차린 뒤 직원 7명을 고용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씨는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맡아왔으며 현재 새누리당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이 드러난 박 후보가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불법 댓글 부대의 정체를 밝히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시발단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새누리당 밝혀주십시오. 낙곰수에 의하면 십자군 알바단입니다. 10만 명의 박근혜 알리기 유세단입니다. 지난 대선 때 시발단이라는 SNS 대응 외곽 조직을 뒀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SNS 대응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전국의 당원협의회별로 SNS 담당자를 두는 SNS 당협 조직을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정미경 새누리당 SNS 소셜 프로단 단장.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늘 정치인들이 주민들께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선거 때만 되면 꼭 뭘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거 때 하던 걸 지금 평시에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어떤 일을 언론을 통해 아시기 바로 전에 우리 새누리당 SNS 이 담당자 여러분들이 국민들보다 좀 더 일찍 아마 정보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마치 막 뿌리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니까 카카오톡에서 여러분 또 밴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그거를 다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뭘 홍보하라는 것일까? 대선 때 국정원, 군사이버 사령부처럼 야당 후보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종북으로 매도하고 뭐 그런 거? 내용은 언급 없이 전파만 독려하는 이 발언. 뭔가 수상하지 않나?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들을 부대라고까지 호칭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최일선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당협에서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직접 대면 접촉을 SNS를 통해서 하시는 바로 최전방 부대입니다. 김무성 새누리 대표는 이들을 SNS 전사라고 불렀고 돈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이버 여론전에 대비하는 발빠른 새누리당의 모습. 오늘 아까 문 앞에서 들어보니까 당협별 SNS 담당자의 모임이다 이래 되는데 그 이름 명칭을 가지고 뭐 시상을 합니까? 네. 제가 하나 제안할 거예요. 새누리당 SNS 전사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신 당협별 SNS 담당자님들께서는 당내 소셜 조직 활성화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위한 당에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은 돈 아끼지 말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결제해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22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안은필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서 세계일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금 세계일보 본사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예. 검찰이 어젯밤에 세계일보 본사 편집부와 그리고 기사에 관여했던 기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어제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일보 측은 어젯밤에 긴급 기자총회를 열었고요. 검찰의 압수수색에 거부하기로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세계일보 기자들은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현재 광화문에 있는 본사로 집결 중이고요. 검찰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 입장도 금방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언제 그 공식 입장을 발표할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은 거죠. 정확한 시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다른 저희와 비슷한 대한방송에서 이제 중계방송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화면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지금 많은 기자들, 사진 기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세계일보 본사 앞에 있는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또 들어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검찰이 언론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적은 1989년에 한겨레 그리고 2003년에 SBS에 발부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2007년에도 최태민 목사와 관련해서 동아일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윤회 씨 관련 얘기인데요.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이 확산이 되고 있고 정 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 씨에게 더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최순실 씨,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이죠. 이분이 또 최근에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서원 씨로 이름을 바꿨는데 최순실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순실 씨는 대학생 시절에 고 최태민 목사, 아버지인 고 최태민 목사의 소개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겨레신문 인터넷판은 지난 2일 12.6 사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외로운 시절을 보낼 무렵 말벗을 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두 사람의 사이를 설명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이 1986년경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어린이회관 전통예절 교육장인 근화원의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그 1년 뒤인 1987년 이른바 유경재단 사태가 발생했고 이때부터 최순실 씨가 유경재단 어린이회관 업무에 개입했다. 라는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일요신문은 이에 대해서 최 씨가 처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 이 당시라면서 당시 재단 직원들이 최태민 목사와 최순실 씨를 겨냥해 외부 세력 전횡으로 재단이 설립 목적에 어긋나 사기업화되고 있다라면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최 씨가 언론 지면상에서 완전히 종적을 감췄었는데요. 그랬던 최 씨가 모습을 드러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2006년에 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 유세 도중에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받아 입원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일요신문은 최 씨가 박 대통령 병실로 찾아와 극진히 간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새누리당 한 당직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당직자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최 씨를 그때 처음 봤다. 최 씨가 박 대통령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최 씨의 재산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 씨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200여 평, 지상 7층 규모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건물은 정윤회 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얀슨이라는 회사가 입주해 있던 건물입니다. 한겨레는 이 건물이 최소 100억대를 호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승마 선수인 딸이 타는 말도 수십억 원짜리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월간조선의 보도는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최 씨는 1985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 대지 108평을 매입했고 1986년 이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빌딩을 지었다. 또 1995년에는 정윤회 씨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대지 100평을 매입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가 최근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여하튼 재산은 상당하군요. 네. 예. 그리고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고발뉴스의 보도 말이죠. 네네. 최 씨가 박 대통령 취임 당시 한복을 직접 골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를 보니까는 오늘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발뉴스가 어제 최 씨가 지난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식 당시 박 대통령이 입었던 한복을 직접 골라 청와대에 반입했던 당사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때 입었던 한복을 직접 디자인한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 씨의 말을 인용해서 고발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예. 김 씨는 나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모른다라면서 취임식 당시에는 모르는 남자가 샘플을 가지고 와서 한복을 주문하고 갔고 나는 박 대통령이 취임식 때 입을 한복이라는 것을 모른 채 옷을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또 취임식 때 인연을 맺어 요즘도 대통령의 한복을 지어 청와대에 납품하고 있지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 대통령의 한복을 챙긴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십상시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박지만 이지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라는 인사의 발언이 이목을 끄는데 박지만 씨를 만나자마자 누군가 다가와서 왜 만났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등 이렇게 꼬치꼬치 깨물었다는 거죠. 예, 팩트홀의 보도입니다. 박지만 회장을 만났다는 한 인사 A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A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박지만 회장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신변 잡기 이야기하고 덕담이나 좀 나눈 수준이었다. 점심을 먹고 헤어졌으니 1시간 남짓이나 됐을까. 자리가 끝나 일어서서 나오는데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A씨에게 말을 건 사람을 B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B씨는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냥 모 기관에서 나왔다는 분위기만 강하게 풍겼다고 합니다. B씨는 A씨에게 박지만 회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냐, 왜 만났냐, 어떻게 만났냐, 또 박 회장이 무슨 말을 하더냐,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또 몇 번이나 만났느냐, 어디서 만났냐, 그 자리엔 누가 있었냐, 코치코치 캐물었군요. 네. 아주. 언제 또 만날 거냐 예. 등등 이런 거의 취조하다시피 하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A씨는 별 뜻 없이 그냥 만난 것이고 별 이야기를 한 것도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B씨가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박 회장을 만난 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B씨가 질문한 시간이 1시간도 더 되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런 일을 당하니까 사람이 좀 질리게 되더라라면서 무슨 취조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대단히 불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정말 그랬겠습니다. 근데 A모 씨 말고도 박지만 회장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질문을 받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박지만 회장을 만났다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전해들었다라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는 점이 더 문제인데요. 예. 이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박지만 회장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 회장은 다른 사람과 사업은커녕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 것 같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이들은 박 회장의 사업체인 EG 회사의 임직원들이 조사를 받았다더라라는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팩트홀 기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기사의 소제목을 보면 누군가가 박지만을 고립시키려 하는 듯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말 그대로 박지만 회장을 만난 사람들을 누군가가 조사하고 다녔다는 그런 겁니다. 또 박지만 회장은 정윤회 씨가 자신에게 미행을 붙였다라는 주장을 한 적도 있고요. 예. 또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박지만 회장이 자신의 측근들에게 만약 정윤회 씨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이런 내용도 기사화가 됐습니다. 예. 검찰이 정윤회 십상시 보고서 논란과 관련해서 박관천 경정 그리고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라 불리는 청와대 핵심 3인방은 조사할 듯 없다 이렇게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정윤회 씨와 관련된 십상시 보고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핵심 3인방인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을 조사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이 세 사람은 보고서에서 십상시로 명명된 인물 가운데에서도 핵심인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한 청와대 관계자 8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긴 힘들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검찰은 청와대를 쫓겨나오다시피 한 박관천 경정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수사를, 빠른 수사를 하고 있지만 현직 청와대 인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수사를 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어제 오전 박경정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서 오후 2시 반쯤에 김춘식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을 불러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김 행정관은 지난 대선에서의 역할이나 현재 청와대 직책으로 봐서 문제의 보고서에 정윤회 씨와 정기적으로 만났다고 적시된 청와대 직원들 가운데서 가장 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을 부르는 것보다 더 급한 건 팩트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라며 고소인을 다 부를 필요가 없고 한 명을 불러서 고소 내용을 확인해 보는데 나름대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렀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관천 경정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오늘 검찰에 나왔군요. 예, 오늘 오전 10시쯤 검찰청사에 혼자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예.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취재진에게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라면서 검찰에서 진실을 성실하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경정이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문건이 유출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형사 1부에서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문건 유출과 관련해선 특수 2부가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인 올 1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윤회 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국정에 개입한다는 취지로 구두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정윤회 씨가 올 4월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연락했다라는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윤회 씨 관련 뉴스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 미국의 보안업체가 이란 해커 집단이 한국을 포함해서 총 16개국을 해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란과 북한과의 관계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란 해커들이 세계 주요 기업과 정부기관 등 수십 곳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사일런스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2012년부터 이란 해커들이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과 주요 산업시설 등에 침투해 민감한 정보를 빼갔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서 캐나다, 미국, 중국, 영국 등 총 16개 국가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공격은 클리버라고 불리는 이란 해커 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사일런스는 최소 15개 사업 분야의 50여 개 기업들이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이란과 북한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해커들은 한국의 핵심 기반 시설 및 주요 자원에 공격을 집중했는데 이런 공격이 북한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이란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9월 이란은 북한과 기술 협정을 맺었고 이 협정은 IT, 보안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한편 보고서에서 밝힌 한국의 피해 기관 및 사업 분야는 공항, 항공사, 교육, 기술, 중공업 등 5곳입니다. 예. 7곳인 미국에 이어서는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일런스는 피해 대상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대한항공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세계적인 우주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와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앨런 머스크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 우주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현지 시각으로 2일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노력은 우리 존재에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빠른 속도로 자기를 재설계할 것이라며 느린 진화 속도에 갇힌 인류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굴복하고 말 것이다 라고 비관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또 기계와의 전쟁, 이러한 것에서 인간이 패배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데요. 예. 호킹 박사 외에도 로켓 제작 회사 스페이스X의 CEO이자 또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앨런 머스크 역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현지 시각으로 10월 26일 영국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을 악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실체적 위협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낙관론도 물론 있는데요. 예.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롤로 카펜터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기술의 잠재력이 곧 밝혀질 것이라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도움을 줄지 인간을 지배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인공지능은 긍정적인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카펜터는 사람처럼 대화하는 소프트웨어 클레버봇이라는 것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 무료로 볼 수 있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테크홀릭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세계적인 출판사인 맥밀란 과학교육이 지난 12월 2일 학술 논문 전체 텍스트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과학 잡지 네이처가 동참해 있는데요. 네이처가 동참해 있는 만큼 앞으로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들도 과거 논문을 포함해서 전체 텍스트를 무료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과학적 지식을 쉽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스포츠계의 가장 뜨거운 인물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된 건데요.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 돼서 결국 오늘 이재명 시장 징계권 두고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선 오늘 오전 10시에 이 프로축구연맹에서 상벌위원회가 개최가 됐거든요. 예. 이 자리에 이재명 시장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소명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 상벌위원회에서 나온 이재명 시장은 이 프로축구연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했다. 예. 이 말의 뜻은 이재명 시장의 해명대로 보게 되면은 이 프로축구 발전, 그리고 관중이 찾아오는 K리그 발전을 위해서는 이 판정 문제가 좀 더 공정해야지 된다라는 이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인식의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연맹이 얘기했던 대로 이 명예훼손, 명예실추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이 상벌위원회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상벌위원회까지 참석을 하게 됐느냐? 라는 이제 경위는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이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성남이 편파 판정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2부 리그 강등 위기에 놓였다.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리그 운영은 체육계를 망치는 주범이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거든요. 예. 이 시장의 글에는 만약에 이 성남 FC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 내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점을 시사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심판 오심 의혹의 사례로 이제 구체적으로 3경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승부 조작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글을 보고서 이 글을 문제 삼아서 프로축구 연맹이 상벌위원회에 회부를 했고요. 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구단주가 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해서 소명하는 일이 오늘 오전에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연맹에서 상벌위원회 회부를 할 때는 처음에는 심판 판정 비난 금지 조항을 근거로 했다가 나중에 회부한 근거 바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맹은 애초에 이 이재명 시장이 심판 판정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이 경기 규칙에 보면은 제3장 36조 5항에 인터뷰에서 경기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 즉 36조 5항을 근거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식으로 연맹이 이재명 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공식 발표할 때에는 이 36조 5항이 아니라 17조 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7조 1항의 이 내용은 이 프로축구 명예 실추에 관한 이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맹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심판 판정을 비난해서 결국에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연맹에서 상벌위원회 회부하면서 적용한 근거조항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연맹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겠죠. 이 검토를 한 결과 이 36조 5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판단이 작용했지 않았나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36조 5항은 인터뷰나 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경로를 통해서 이 심판의 판정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죠. 물론 이 경기 직후에 인터뷰에서 이 판정을 비난했던 감독이 징계를 실제로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이 성남과 부산이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한 건데요. 이 축구 관계자가 경기 직후가 아닌 시점에서 판정에 불만을 표시한 이런 코멘트들을 날린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여태까지 징계를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 내용을 가지고 36조 5항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17조 1항 이 명예 실추를 근거로 했다라고 보는데 이 점도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명예 실추의 원인이 판정에 대한 비난이잖아요. 근데 이 판정에 대한 판정 비난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이 판정 비난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겠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기 위해서 사유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징계를 위한 사유를 만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왔다 갔다 하게 된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재명 시장이 이제 기자회견도 열면서 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 회부에 크게 반발을 했는데 축구 기자들과 여론이 좀 별거인 것 같습니다. 축구 기자들은 대부분 이재명 시장을 비판하고 있고 반대로 여론을 보면은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일 이 축구 기자들은 이재명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그러나 이 축구와 관련된 인터넷의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응원하는 글들이 더욱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재명 시장을 응원하는 여론의 주요 골자는 프로축구에 이미 그 편파 판정 문제가 실제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할 소리를 했다.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비난과 비판을 계기로 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러나 이 축구 기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 악법도 법이다. 때문에 현재 현행 규정, 이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을 지켜서 이재명 시장의 입장에서 구단주이기 때문에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한 정치적 행위였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가 되겠죠.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여론이 해석하는 것과 이제 축구 기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축구 기자들이 이재명 시장에게 반감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좀 더 살펴보니까, 축구 기자들의 대응이 좀 감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재명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축구인, 그러니까 구단주이기 때문에 축구인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그 비판했던 편파 판정이라든지 또 승부 조작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뭐 특정팀에 유리한 사건 같은 것도 발생했던 일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로 기자들이 이전에 기사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 예.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친한 친구나 우리 가족을 내가 비난하거나 욕은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친한 친구나 우리 가족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면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자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은 이재명 시장이 정치인으로서의 판단과 행위를 했다.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이 축구 팬들의 어떤 관심을 모으기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판단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감정을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다가 이 결정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이 화법이 조금은 좀 정치적이었던 것도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100만 시민 또는 이 프로축구연맹과의 전면전 이런 내용의 단어들을 구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의 단어들은 이 스포츠 기자, 축구 기자들에게는 좀 더 좀 생소한 느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 정치인답게 당당하게 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말꼬리를 잡는 기자들의 질문은 차단을 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은 기자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기분이 상한 거는 기사 쓰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삐딱하게 이재명 시장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이 연이어 쏟아진다는 것도 좀 현재로서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또 보니까는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내부 토론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도 또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계가 지난해에도 체육단체 전면 감사를 통해서 엄청난 그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연이어 밝혀지기도 했었었죠. 예. 구속된 사례도 있고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예. 올해로 넘어와서도 뭐 펜싱 협회라든지 레슬링 협회라든지 엄청난 비리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스포츠계의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냐 하면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그 똑같은 이해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집단 의식 속에서 집단적인 행동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근원에 내부의 비판이나 내부의 어떤 의견 제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예.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스포츠계가 바뀌고 또 축구계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재명 시장 같은 분이 설사 이런 시점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재명 시장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는 정치인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축구인이 아니다, 뭐 체육인이 아니다 이런 또 신분상의 문제는 차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건강하게 이 체육계 내부에서 또 이 축구계 내부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지는 것이 축구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축구계에 대한 쓴소리 혹은 의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재명 시장의 이번 그 심판 판정권 그 예. 상벌위원회에 참석했던 것이 일종의 이제 계기가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이재명 시장이 연맹에서 징계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추후의 문제이고요. 그보다는 이재명 시장의 이 문제점 제시가 근본이 되고 과연 그러면은 심판 판정의 의도적인 판정이건 아니면 의도치 않았던 오심이건 간에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심판 판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피해를 입은 구단 지도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불만 표시라든지 이 억울하게 판정의 피해를 입은 지도자나 팀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쪽으로 예. 공론화돼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예. 대책을 찾는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론화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져야 네,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스포츠계는 여태까지 그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냥 다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방송 게시판에 가을님께서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서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조목조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